안녕하세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저는 인권운동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운동의 역사와 개념,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5강으로 할 텐데요. 첫 강에서는 인권의 역사와 개념, 그리고 2강에서는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구성과 세계인권보장체계, 그리고 3강에서는 국제인권담론에서는 보통 사회권, 자유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한국에서 사회권의 현실은 어떤가, 그걸 안내할 거고요. 4강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옹호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와 그리고 역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인권의 역사 개념입니다. 인권이란 말은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옛날에는 신분제도 사회였고 노예도 있었고, 예전에 노비라고 하는 조선시대 역사 보시면 있잖아요. 그때도 정말 인권이란 말이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인권이란 말, 단어 자체는 사실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거나 동양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개념이 없다고 해서 인권의 관념? 이런 게 없었던 건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인권이란 개념은 근대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족이 있고 농노가 있고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는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는 동등하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인권은 누구나 인간이면 동등하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대 사회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권리라는 개념은 13세기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청원에서 인권이라는 개념들이 초기에 나타났고, 또 르네상스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인간 중심이라고 얘기하죠. 중세는 보통 종교 중심이었는데 인간 중심의 문화가 싹 트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권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해 갔다라는 거죠. 피코 델라 밀란데라는 인권의 존엄에 대한 글에 대해서 신중심의 사회지만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존엄성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구나, 무조건 종교적이거나 무조건 귀족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라는 글을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 중에 하나만 좀 읽을게요. 오 아담이여, 세계에서 그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면모를 취하고 어느 임무를 맡고 싶은지는 너의 의사대로 취하고 소유하라. 너의 의사를 중요시한 거죠. 그리고 내 자유의지 중에 너를 맡겼노라. 신은 자유의지를 줬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거죠. 여전히 신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 데는 사회학적인 변화 혹은 경제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리넌트의 인권의 발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독립적 개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 개별자로서의 인정이 인권의 발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넌트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귀족가 또는 하녀가 사랑을 하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저 하녀도 귀족인 여사가 보기에도 굉장히 저런 감정은 나도 느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감정들을 소설에서 인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도 동등한 인간이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하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보편적 존엄성이라는 건 너와 나는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모욕감이든 혹은 존중감이든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제의 변화, 경제의 변화와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근대 인권의 가장 중요한 계기로 삼는 이유는 농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부르주아지라고 얘기하는 자본가들이, 제3신분들이 귀족과 성직자들의 행포에 맞서서 싸운 것이 혁명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권리를 달라.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라고 외치며 싸웠던 거죠. 그런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변화 속에서 사실은 인권이 실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절대 왕정에 대한 저항, 이것이 바로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절대왕정 그러면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내가 곧 국가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한이 많은 거예요.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은 가난하게 살고 빈곤하게 살고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향락만 즐기고 있고 이런 부당하다 이런 관념들이 생기고 혁명을 가리킨 거죠. 그것이 인권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상들이 있었죠. 신중심의 사상을 떠나서 인간은 이성이 있다. 어떤 미신보다도 이성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인간에게는 신이 내려준 어떤 권리가 다 모든 존재에겐 있다. 이걸 보통 천부인권, 자연법 사상, 자연권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근대의 인권 사상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뭐 존 로크는 재산권을 보유한다. 일단 볼테르는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된다. 뭐 루소는 불평등을 만드는 것, 이것들은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국민들은 국가와 계약을 하는 거고 국가의 역할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거다. 이런 식의 사상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동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혁명. 그리고 그 혁명의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선언이 만들어집니다. 1789년 선언을 근대 인권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그 선언 제목을 보시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더 심화 공부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인간의 권리가 따로 있고 시민의 권리가 따로 있어요. 따라서 2강에서 배울 세계인권선언과는 다릅니다. 인간이지만 시민권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투표권이죠. 참정권이죠.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인데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을 준 사람들은 백인들, 남성, 그리고 재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789년 인권선언에서 한계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권리선언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1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 자유와 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단체나 개인들은 본질적으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인권선언이 중요한데요. 이런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주요한 세 개의 개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1조와 2조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2조에 또 나와 있는 우애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연대라고 합니다. 인권은 개인이 혼자서 만들어내갈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애라고 표현한 연대, 이 세 가지 개념이 프랑스 인권선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을 근대 인권선언에서 주요한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인권선언은 모두에게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여성은 안 되고요. 재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인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인간인가? 누가 권리를 가진 인간인가? 인권의 역사는 그런 권리를 가진 인간을 확장해온 역사입니다. 여성들의 참정권, 노예의 참정권, 흑인들의 참정권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보편적인 선언이라고 했지만 사실 보편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1791년에 올랭푸드 구즈라고 하는 여성운동가가 여성인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1789년 선언에 여성들의 권리를 안 줬기 때문에 똑같이 일종의 패러디한 선언을 하는데요.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졌다. 이 말로 요약해서 되게 유명한 선언인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다 어떻게 돼요?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잖아요. 그런데 왜 처형당할 땐 다 똑같은데 여성들한테는 말할 권리를 왜 안 주냐? 혁명계 혁명가들도 여성들이 같이 혁명운동했지만 연단을 못 쓰게 했어요. 로베스피에르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똑같이 패러디해서 1조부터 쭉 만들었는데요. 1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렇게 존재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이 있을 때만 한다. 해서 여성의 권리 선언했고 10조에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인 의견에 대해서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성은 교수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 어지럽히지 않는 한은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했고요. 이 선언을 하고 얼마 있다가 이분도 혁명가들을 교란시켰다, 뭐 혁명운동을 분리시켰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결국에는 단두대에 올라서 죽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후대의 여성인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봐야 될 것은 1871년의 파리 코뮌입니다. 1871년의 파리 코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투표권, 참정권 이런 게 이제 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라고 하는데요. 그거 외에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노동이나 복지나 이런 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줘야 하는 것처럼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도 있죠. 이런 식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1871년 파리 코뮌에서 그 단초가 나타납니다. 파리 코뮌은 자본가들의 독재에 맞춘 싸움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2달 동안 혁신적인 정책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시간 노동을 한다든가 제빵공을 야근을 철폐한다든가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준다든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든가 이런 사회권의 개념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1872년의 파리 코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 역사 속에서는 5차 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인권의 역사는 그럼 19세기 다 끝난 것이냐? 아니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진행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권의 역사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던 인권선언의 주요한 개념, 자유평등 우회, 그리고 뭐 여성인권선언, 파리 코뮌처럼 주요한 개념들이 다 역사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영국에서도 명예혁명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독립혁명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귀족들이 왕권에만 싸워서 투쟁한 선언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일종의 법치적 권리, 법리적으로 구금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당한 어떤 절차도 없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치의 기본적인 게 서 있기 때문에 인권의 역사에서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에 맞선 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차티스트 운동의 서프러제트 운동을 봤을 거예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됐고요. 그래서 1919년에 국제노동기구 ILO가 만들어집니다. 올해 한국에서도 ILO에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핵심 협약 3개를 비준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UN 인권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먼저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에 대한 것을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그 외에도 식민지에 반대하는 운동, 이것이 인권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큰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인권의 개념을 현대적 개념으로 한 것은 2강에서 말씀드릴 세계인권선언인데요.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후에도 이제 68혁명, 수많은 반전평화운동, 이런 것들이 인권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권의 역사는 크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건제의 목락,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혁명기 과정을 거치면서 왕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그 봉건체제의 몰락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탄생이 있습니다. 개인의 탄생은 사실은 자본주의 등장과 함께 있죠. 땅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있는, 그래서 노동자로서 계약을 맺고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개인의 탄생, 자율적 개인의 탄생이 있는 거고요. 3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입니다. 리넌트가 소설에서 얘기했듯이 타인에 대한 공감과 감성이 인권이라는 감성,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4번째로는요.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권에 있어서 이성과 과학의 중심, 그리고 신중심의 사회가 아닌 인간은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살 수 있고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의 권한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 것이 17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각국에서의 혁명, 그 중에는 정치혁명인 아까 말씀드린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외에도 산업혁명이 있죠. 산업혁명은 봉건제의 몰락, 자본주의 등장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인권의 개념에 있어서 존엄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평등 우애라고 크게 우리가 이제 인권의 개념을 얘기하지만 존엄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인간은 왜 존엄한 것인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신과 닮아서 존엄한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존엄한 것인가? 이런 식의 논의가 있다가 결국에 얘기한 건 인간이기에 존엄하다. 존엄하다는 걸 선언하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존엄성이라고 하는 건 인권의 목적이자 토대이다. 사회권, 자유권, 교육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어떤 것이며 기본권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 간에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 존엄성이라는 가치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권의 가치와 함께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권은 역사이기 때문에 인권의 목록들과 인권의 내용들은 확대되고 있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들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